세비야의 봄, 이사벨의 6 그림자. 세비야의 봄은 눈부셨다. 산타크루스 지구의 미로 같은 골목길, 하얀 벽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부겐빌리아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아낌없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사벨 8세는 자신의 작은 도자기 공방 겸 가게 엘 린콘데 이사벨의 공간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길로 빚어진 섬세한 도자기들은 가게 안을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채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빛은 봄의 생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웃고 있었다. 이사벨은 짧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햇살만큼 따뜻하지 못했다. 저 열정은 얼마나 갈까? 저 웃음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냉소적인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남긴 방어 기제였다. 혼자만의 삶은 익숙하고 편안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히라다 탑의 종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리고 오전에는 물레를 돌리며 흙과 씨름하고 오후에는 간간히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가끔 친구 소피아와 타파스바에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다. 관계의 복잡함이나 감정의 소모 없이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하에 있는 듯했다. 부담 없이 즐김, 고독 속에서. 하지만 그 평온함은 때로 유리벽처럼 느껴졌다. 안전하지만 세상과 격리된 듯한. 이사벨, 또 그 표정이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소피아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소피아는 이사벨보다 몇 살 어렸지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듯한 통찰력과 유쾌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녀는 이사벨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유일하게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무슨 표정? 이사벨은 시치미를 뗐다. 세상 모든 사랑은 결국 끝장날 거라고 예언하는 마녀 같은 표정. 소피아가 웃으며 카운터에 기대섰다. 아직도 마르코 그 자식 때문에 그래? 마르코. 이사벨의 2번째 연인이었던 남자의 이름이었다. 10년 전 그의 배신은 이사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첫사랑의 실패는 미숙함 때문이었다고 치부할 수 있었지만 마르코와의 관계는 달랐다. 모든 것을 믿었고 미래를 함께 그렸기에 상처는 더욱 깊었다. 그 이후로 이사벨의 마음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놓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세워졌다. 3. 이사벨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가 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소피아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이며 새로운 손님의 등장을 알렸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의 남자가 들어섰다. 50살은 넘어 보였지만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눈매가 호감을 주었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도자기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이사벨에게 가볍게 목례하며 말했다. 작업실이 아주 아름답군요. 혹시 건축가이신가요? 이사벨은 의외의 질문에 살짝 놀랐다. 아닙니다. 그냥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일 뿐이에요. 제 이름은 마테오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다. 건축가입니다. 그래서인지 공간과 형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도자기들 정말 독특한데요. 특히 저 푸른빛 유약이 마음에 듭니다. 마테오는 이사벨이 최근에 실험적으로 만든 코발트 블루 유약 접시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다. 이사벨은 낯선 이의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의도일까? 단순히 손님일까? 아니면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성적 사고 증가. 그 후로 마테오는 간간히 링콘데 이사벨을 찾았다. 때로는 작은 화병을 사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이사벨이 작업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돌아가기도 했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부담을 주는 법이 없었다. 그의 방문은 마치 세비야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사벨은 여전히 그를 경계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분석하려 들었다. 그의 친절함은 어디까지가 진심일까? 그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 특히 남자를 쉽게 믿지 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동시에 마테오의 지적인 대화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 이사벨에게 드문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는 건축가로서 도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해박했고
이사벨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이사벨은 마리아 루이사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에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오렌지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연이군요, 이사벨 씨. 마테오였다. 그는 가벼운 조깅복 차림이었다. 산책 중이신가 봐요. 이사벨은 스케치북을 황급히 덮으며 말했다.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침범당한 것 같아 순간 불편했지만 그의 미소는 편안해 보였다.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곳에서 뜁니다. 세비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죠. 그는 이사벨 옆에 앉아도 되냐는 듯 눈짓했고 이사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공원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분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마차의 말발굽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다. 이사벨 씨의 작품들은 이 공원의 타일 장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테오가 불쑥 말했다. 특히 그 기하학적인 패턴들이요. 이사벨은 놀랐다.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실제로 알카사르나 마리아 루이사 공원의 아줄레주 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당한 것 같아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만남들이 몇 번 더 이어졌다. 동네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마주치기도 했고 서점에서 같은 책을 집어들기도 했다. 그때마다 짧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다. 이사벨은 자신도 모르게 마테오와의 만남을 조금씩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정신 차려, 이사벨. 그는 그냥 친절한 사람일 뿐이야. 아니, 어쩌면 그 친절함 뒤에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었다. 마테오의 지성과 부드러움에 끌리면서도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다. 마르코의 다정했던 목소리, 달콤했던 약속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짧은 회상, 마르코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걸어가는 뒷모습,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눈빛. 소피아는 그런 이사벨의 마음을 눈치챘다. 마테오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너무 철벽 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이 나이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사벨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모든 남자가 마르코는 아니야, 이사벨. 그리고 모든 사랑이 상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소피아의 말은 옳았지만 이사벨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어느 저녁 마테오가 용기를 내어 이사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과달키비르 강변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에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음식이 꽤 괜찮다고 하더군요. 이사벨은 망설였다.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외면하기 어려웠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약속 장소에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수십 번 마음이 바뀌었다. 잘하는 짓일까?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마테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가치관, 삶의 방식,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파악하려 했었다. 현실적인 생각.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할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시라도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끊임없이 저울질했다. 놀랍게도 마테오와의 시간은 예상보다 편안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았고 이사벨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유머는 지적이었고 그의 배려는 세심했다. 식사를 마치고 강변을 함께 걷는데 문득 이사벨은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안 돼.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서는 안 돼.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마테오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왜 그러세요, 이사벨 씨? 마테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사벨은 황급히 변명하며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감정이 앞서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그녀였다. 신뢰하고 싶은 마음과 신뢰할 수 없다는 과거의 경험이 충돌했다. 이성적으로는 마테오가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6가지 그림자가 뒤엉켜 춤을 추는 듯했다. 6가지 감정의 교차와 충돌, 신뢰하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아직 위험하고 이성적 사고, 감정적으로는 끌리지만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마테오는 이사벨의 복잡한 표정을 읽은 듯했다. 그는 다그치거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 대신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제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벨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진솔함이 묻어났다. 이사벨은 그 순간 그가 단지 예의 바르고 지적인 남자가 아니라 자신처럼 삶의 무게와 상실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 고백은 이사벨의 단단한 방어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며칠 뒤 이사벨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아야 할 일이 생겼다. 갑자기 수도관이 터져 물이 새는 바람에 정신없이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가게 앞을 지나던 마테오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들어와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낡은 공구함에서 스패너를 찾아 물이 새는 곳을 잠그고 바닥에 흥건한 물을 함께 닦아냈다. 그의 셔츠 소매는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테오 씨. 이사벨은 진심으로 말했다. 별 말씀을요. 이런 일에는 제가 좀 익숙해서요. 그가 멋쩍게 웃었다. 그의 꾸준하고 진솔한 모습,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도움은 이사벨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단단한 땅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3. 어느덧 세비야의 봄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오렌지 꽃 향기가 도시 전체를 감쌌고 밤이 되면 골목마다 플라멩코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마테오가 이사벨에게 함께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트리아나 지구에 아주 유명한 타블라오가 있는데 오늘 밤 특별한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이사벨은 플라멩코를 좋아했지만 오랫동안 그런 열정적인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왔다.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테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번에는 거절하기 어려웠다. 공연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기타 선율은 격정적이었고 무용수의 발 구르는 소리는 심장을 두드렸다. 카온의 리듬과 애절한 칸테 노래는 관객들의 혼을 빼놓았다. 이사벨은 숨막히는 듯한 에너지 속에서 억눌렀던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다. 기쁨, 슬픔, 분노, 갈망. 그 모든 것이 플라멩코의 격렬한 몸짓과 소리 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적시는 뜨거운 것을 느꼈다. 공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말없이 과달키비르 강변을 걸었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이사벨 씨, 마테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떤 확신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과거의 그림자에 너무 갇혀 현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사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이사벨은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다. 달빛에 부서지는 물결 위로 그녀의 흔들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터져 나왔다.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누군가를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제는 너무 무서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르코의 배신, 그 처절했던 절망감,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렸던 벽,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판단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벨 씨. 어쩌면 불완전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사벨은 고개를 들어 마테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아닌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이사벨은 깨달았다. 자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과거의 아픔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볼 것인가.
이것은 마테오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6 그림자들이 여전히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그림자들은 예전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 그림자들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세비야의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은 이사벨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엘린 콘데 이사벨의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여전히 신중함은 남아있었지만 냉소적인 그림자는 많이 옅어져 있었다. 마테오와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극적인 변화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들은 주말에 함께 미술관에 가거나 오래된 타파스 바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이사벨의 오래된 두려움이 불쑥 고개를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노력했고 마테오는 이사벨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었다. 이사벨은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 사랑에 대해. 사랑은 동화 속 마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격정적인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었다.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아물지 않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를 더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를 주었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주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이사벨과 마테오는 세비야 대성당 근처 어느 조용한 광장 벤치에 앉아 카페 콘레체를 마시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렸다. 마테오가 건축가로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 이사벨은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방어적이거나 계산된